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 말이 꼭 맞지는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손가락마다 길이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듯이 부모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느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네요. 한서방, 이따 점심에 와서 TV 좀 고쳐주게. 어제 저녁까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와. 오늘 저녁에 드라마 봐야 하는데 말이야. 와서 좀 봐줘. 처음엔 여느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의 유일한 사위인 남편은 부모님께 막내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저나 언니와 비교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그게 처음엔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뭐?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결혼은 비슷한 형편에 하는 거라고. 내가 많은 걸 바래? 남들처럼 대학 나오고 직장 번듯한 데 다니고 그래야 말도 통하고 돈도 빨리 모아. 집도 장만할 거 아니냐. 고졸이면 어디 직장이나 다니겠니? 직장을 못 다니니까 작은 식당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엄마가 도시락 싸가며 이 결혼을 말려야 하냐? 이제 그만하면 알아들어야지. 엄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대학 타령이야. 그 사람이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것도 아니고 원래 장사에 관심 많아서 음식 장사부터 시작한 거야. 백종원도 음식 장사로 돈 많이 번 거 몰라?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데 가도 요즘은 사후정이라고 하잖아. 40전에 회사 잘리면 말짱 꽝이구만. 그러니까 사람만 봐. 사람.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야. 너,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아니, 엄마가 뭐 사람 자체를 안 본다는 거야?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면 누가 해주니? 너는 아까운 대학까지 나와서. 사실 지방대도 대학이라고 4년제 나온 저를 부모님은 늘 아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보다 1살 어리면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죠.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고 교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마자 엄청난 반대가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결혼에 성공했는데 막내 아들처럼 부모님이 남편을 여기고 툭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부탁하시는 모습이 전 오히려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젠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성실하게 그 모든 부탁을 들어드렸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무리 저녁 장사하는 식당이라지만 낮에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요즘 낮에 문 닫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설마 나 모르게 딴살림이라도 찰린 거야? 뭐? 갑자기 딴살림이라니. 나 감시하러 온 거야? 감시는 무슨. 그냥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거지. 사실 지난번 근처에 물어볼 게 있어서 나왔다가 봤거든. 문 열 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닫혀 있더라. 그래서 뭔 일 있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오늘 또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나한테 말 안 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오늘 인천 갔다 왔어. 인천? 설마 우리 집?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이 낮에? 주말도 아니고. 맞아. 그런데 진정 좀 해. 숨 넘어가겠다.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것저것 부탁하시길래 갔다 온 거야. 요즘 내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하시던걸. 우리 집에도 이제 아들이 생겼다고. 아니,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며칠 전에도 우리 집 갔던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 그리고 설마 엄마 아빠가 가게 한다고 놀고 있는 줄 아시는 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겠다.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리저리 불러내시는 거야? 오가는 시간이면 3시간은 그냥 날아가잖아. 아, 진짜 전화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를 편하게 대하시는 게 좋아. 정말 싫고 불편하면 안 부르시겠지. 나를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 너도 알잖아. 처음에는 결혼도 반대하시고 나한테 마음 안 열어주셨던 거. 좋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나는 자꾸 걱정돼. 당신이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 줄 아시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 괜찮아?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아? 내가 불편하면 내가 말했겠지.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시니까 더 의지하시는 거야. 좀 힘들어도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의 자잘한 부탁을 오히려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증거라고 여겼어요. 고졸이라고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맞는지 가면 갈수록 의문이 들 정도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불러내 정말 사소한 일까지 시키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남편을 믿고 의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남편이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식당 준비를 늦추거나 중요한 일을 미뤄야 할 때가 생기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싫으면 부르지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라도 가족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난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긍정적인 마음에 제가 괜히 예민한 것 같아 머쓱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혼 생각이 없다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감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뭐? 의사? 의사라고? 엄마, 뭘 그렇게 놀라. 의사 처음 봐? 엄마가 그렇게 놀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어머, 미안해요. 내 정신 좀 봐. 병원 갈 때마다 어렵게 만나는 의사가 우리 집에 떡하니 앉아서 사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아서. 아닙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의사도 평범한 사람인데요, 뭘. 어쩜 인성이 이렇게 좋은지.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격까지 좋으면 요즘 말로 반치가 아닌가? 내가 이제 더 바랄 게 없네. 없어. 집안에 의사 사위 있으면 말 다 했지 뭐. 엄마는 언니가 데려온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분이 한껏 들뜨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말이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결혼 생각 없던 지희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 데서 고졸이라도 반대 말고 찬성해야지 싶었거든. 지희 동생이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멀쩡한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도 못 간 고졸이랑 결혼한다고 난리를 쳤으니 부모 입장에서 반은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의대라니. 하늘은 역시 공평한가 봐. 사위 하나가 고졸인 대신 다른 사위 하나는 의대 졸업으로 끝과 끝을 달리니 말이야. 그 말을 듣던 남편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사람 옆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사위 봐서 좋은 엄마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둘째 사위 덤핑 처리하지 말아줘. 얘는 내가 언제 깎아내렸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고절인 건 고절인 거고 의대 나온 건 의대 나온 거 아니야? 괜한 시비 걸지 말고 과일이나 더 내와. 접시 빈 거 안 보여?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을 불러들인 건 편해서가 아니라 무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인사 온 예비 형부는 의사라는 직업을 듣자마자 부모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더라고요. 뭐 사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라 그런 부모님의 태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고졸사위, 못난 사위, 부족한 사위라는 말을 붙여가며 제 남편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말에 얼굴 붉히며 기분 나빠하는 건 저고 남편은 허허실실 틀린 말은 아니라며 웃고 있었기에 제 속은 더 뒤집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한서방이 다 해야 하는데? 엄마 한서방 결혼할 때 이렇게 안 해줬잖아. 얘는 고졸사위랑 의사사위랑 같아. 그리고 너 결혼할 때는 엄마 혼자니까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같아? 더군다나 소라넷 사람이 음식 장사에서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줄 건 또 뭔데? 당신 힘들면 나가서 TV 보고 있어. 식당 일에 비하면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뭘 그래. 가족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잘 대접해주면 좋지. 안 그래? 그래. 역시 가방끈은 좀 짧아도 장사해서 그런지 머리는 잘 돌아가네. 네 서방말 못 들었어? 괜히 좁은 주방에서 알짱거리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가서 TV나 봐. 결혼 반대했던 저와 다르게 언니는 온 친척들이 팔 벌려 환영하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새벽부터 남편을 들들 볶아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리게 했죠. 전날 장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싶어 보였어요. 문제는 그 음식들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만들어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당신은 속도 좋다.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사위 대접 한 번도 못 받아봤으면서 거기서 형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형님은 사위고 난 아들이니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아들? 언감생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엄마 하는 소리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장모님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원래 어려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장모님 앞에서 화내지 마.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내가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았을까봐?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TV나 보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그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저는 엄마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엄마가 남편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느낀 거죠.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일 끝나고 오느라고 힘들었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집안 행사까지 챙기고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여기 소파에 앉아서 TV 좀 보고 있어. 아직 제사 음식 만드느라 좀 있어야 끝나거든. 전 좀 가져다 줄게.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오늘 장사도 하루 접고 와서 이렇게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돕는데 형부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나 보라고? 형부도 밤을 깎던 뭐를 도와야 공평하지. 또 시작이야. 그럴 거면 너도 네 신랑 데리고 앉아서 TV나 봐.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의사는 손이 생명인 거 몰라서 그래? 수술하는 귀한 몸을 어디 음식이나 만드는 한서방이랑 비교하고 그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너는 그 마음 씀씀이를 고쳐먹어.
어떻게 어릴 때랑 달라진 게 하나 없어. 제사는 물론 가족 모임에 늘 주방에서 친정엄마를 돕는 건 당연히 남편 몫이 되었어요. 형부가 생기기 전만 해도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젠 명확하게 몸종 부리듯 남편 말 일 시킨다는 게 뻔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에게 따지고 들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어요. 오히려 제 성격이 모나서 괜히 가정 분란을 만든다며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말을 들어야 했죠.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네가? 진짜야. 봐봐. 나도 언니처럼 열심히 했더니 1등이야. 1등. 선생님도 놀라고 우리 반 애들 모두 놀랐어. 그러네, 진짜 1등이네. 봉사 문고리 한번 제대로 잡았나 보다. 한 번은 은주와 그럴 수 있지. 네 언니처럼 꾸준히 1등해야 진짜 1등이지.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 꼭 언니랑 비교해야 해? 1등이면 1등이지. 꾸준한 1등이 진짜 1등이라는 건 또 뭔데? 아, 귀청 떨어지겠다. 그 승질머리로 뭘 하겠다고?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지. 네 언니 매일 1등 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 잘했다. 잘했어. 항상 공부를 잘했던 언니를 보며 차별받는 게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비싼 학용품이나 예쁜 가방은 늘 언니 차지였지만 시침대기 언니와 다르게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기에 그러려니 넘기곤 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한 달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 반에서 1등했던 고1 기말고사 때예요. 언니는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전긍긍하고 함께 속상해했으면서 제가 몇 점을 받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따지고 들면 잘한 일보다 피곤한 성격이라는 말로 타박을 받기 일쑤였고요. 그때가 떠오르며 커도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결혼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어? 엄마, 그런 농담줄 할 줄 알아? 농담은 진심인데? 그런데 우리 의사 사이가 얼마나 넣었길래 봉투가 이렇게 도톰할까? 이게 다 얼마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요. 따님 예쁘게 키워서 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페이닥터라 많이는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해서 병원 개원하게 되면 더 많이 드릴게요. 약소하지만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아유, 의사라 그런가. 통이 역시 남다르구만. 내가 지금까지 생일이라고 받은 건 이 생일상이 전부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사이 덕분에 생일 선물도 선물다운 걸 받네 그려. 엄마, 상 차리는 건 뭐 쉬운 건 줄 알아? 산의 진미로 싱싱하고 좋은 놈들 비싼 돈 주고 사와서 한창 사렸더니 뭐? 지금까지 제대로 받은 선물이 없다고? 아침부터 수고한 이 사람 보기 창피하게 정말 이럴 거야? 얘, 음식 차리는 게 뭐 대수니? 너는 평생 엄마가 차려준 밥상 얻어먹으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말했어? 그래도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1년에 한 번 네가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차린 상으로 생색내려거든. 내년부터 안 해도 돼.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상 차리고 생일 선물 퉁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 버는 게 변변치 않으니 내 아무 말 안 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그게 엄마 생일날 네가 할 소리야? 엄마 정말 여보, 나가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어머니 생신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선 나가자. 어? 나와봐. 할 말은 해야겠어. 한두 번이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겠는데
당신한테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그날도 결국 남편은 저를 달래며 자리를 피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돈 많고 대단한 사람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지. 어려운 자식 있고 편한 자식 있다잖아. 우리가 편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화낼 것도 없어. 저를 붙잡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부모라면, 적어도 부모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차별이 결혼 후까지 반복되는 걸 보며 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너그러움이 결국은 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몇 달은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친정엄마도 무언가 느낀 게 있는지 낮에 수시로 불러내던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죠. 엄마, 이 배추가 다 뭐야? 설마 배추 절이는 것부터 김장을 하자고? 언제부터 우리가 절인 배추 사다가 김장했다고 그래? 배추는 절여야 제맛이지. 언제부터긴 나 결혼하기 전부터 힘들다고 절인 배추 사다가 담궜잖아. 그것도 많고 번거롭다고 많이 담그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다 몇 포기야.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담궈? 많긴 뭐가 많아. 그래봤자 100포기인데. 너도 결혼했고 네 언니도 결혼했잖아. 식구가 늘었으니 그만큼 많이 해야지. 우리 의사 사위가 내가 만든 김치가 맛있단다. 해줄 수 있는 게 김치라면 그깟 김치 못 담궈줄 건 뭐야? 안 그런가 한서방? 여기서 왜 한서방이 나와? 김치는 형부가 좋아하는 거라며? 이 사람은 김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알면서 그래. 내가 한서방 입맛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많은 걸 그럼 나 혼자 해?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넌 또 왜 트집이야? 그럴 거면 넌 니네 집에 가.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런데 웬 소고기? 김장하고 나면 수육 먹는 거 아니었어? 우리 밥 먹고 왔는데. 누가 너 먹으라고 소고기 굽는 줄 알아? 네 형부 오전에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환자 보고 바로 내려온다고 해서 밥 준비하는 거야. 식사도 못하고 바로 오느라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래도 의사라고 입맛 까다롭지 않고 내가 한 거 잘 먹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한서방, 자네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나? 나가서 배추 쪼개고 소금부터 뿌리지 않고. 이 많은 걸 한서방 혼자 하라고? 누가 혼자 하래?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네 아빠도 있고. 네 사람이면 한 사람당 25포기면 충분하겠네. 더 할 걸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없네. 무슨 소리야? 저 김치 대부분 형부 줄 거 아니야? 그럼 형부가 해야지. 왜 엄한 사람 잡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형부랑 언니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언니도 형부랑 온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일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금방 끝나는 거지. 걔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평생 공부만 했던 샌님들이라 김장하라면 아마 몇 날 며칠 걸릴 거다. 그리고 귀한 의사사위한테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오늘도 피부 시술하고 내려온댔는데 피부과 의사는 이 손감각이 중요한 거 몰라? 잔말 말고 한서방이랑 나가서 배추부터 쪼개고 있어. 나도 상 차려놓고 금방 나갈 테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나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두 김치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해마다 김장하는 양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엄마 김치 맛있다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올해 김장 전부를 제가 떠먹게 생겼더라고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뭔가 짜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살짝 잡았어요.
한 손으로 제지하면서 조용히 있어 하는 눈짓을 보내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슬며시 현관문 쪽으로 밀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잠깐 나가 있어. 귓속말로 이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어요. 대체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평소 남편 성격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편이라 설마 무슨 말을 하겠어 싶었죠. 그래도 남편이 강하게 말해서 물어볼 틈도 없이 등이 떠밀린 채 현관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남편이 한쪽 눈을 찡그리며 윙크를 했어요. 사실 남편은 윙크를 제대로 못해서 그 흉내를 내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면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현관문을 열어볼까 싶었지만 이내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신호를 보내 남편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랑 언니가 도착했어요. 간신히 아는 척만 했지만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들어가봐야 기분 나쁜 일만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때까지도 안 나오는 남편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죠. 대체 언제까지 집 안에 있으려고 그래? 그런데 형부가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물론 가족들 모두 마당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핀잔 섞인 말을 던졌어요. 그러다 그 광경을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우, 한서방, 다시 생각해주게. 우리가 그동안 한서방을 그렇게 대했던 건 편해서 그런 거야. 모르겠나? 원래 잘난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의사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서 남이니까 욕 안 먹으려고 잘해주는 척했던 거지.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들같이 편하게 생각했는지 말일세. 그래, 한서방. 사실 처음엔 우리 딸보다 학력이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사실이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지 않지 않았나.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으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겠나?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라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에 들어서며 마주친 장면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남편 앞에 납작 엎드려 비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언니와 형부는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사정하듯 제발 봐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무슨 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꽤 많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서를 하나둘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가족들이 저를 향해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추운데 설마 지금까지 밖에서 배추 다듬고 있었던 건 아니지? 여기 앉아있어. 배추는 우리가 자를게. 그래, 지민아. 네 말대로 생각해보니 너나 한서방은 김장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희한테만 부담을 줬던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그런 힘든 일 시킨다고 괜히 부르지 않을게. 그러니 혹시 서운했던 거 있으면 마음 좀 풀어줘. 그래. 사실 의사사위가 직업이 멀쩡해도 편하기는 쉽지 않지. 백령 손님이라 모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올 때마다 썩 반갑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오늘도 봐봐.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30가지 반찬 만드느라 반나절이 다 갔잖니. 그래. 사실 우리도 항상 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했어. 막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쉬웠고. 그런데 네가 서운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오히려 자식처럼 잘 챙겨준 건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고 한서방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은 넘길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했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매매 계약서, 공증된 서류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찍힌 도장. 도장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 인감도장이잖아. 숨이 턱 막혀왔어요. 눈앞의 상황이 전혀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언니 심부름으로 형부의 병원에 뭔가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왔던 형부의 목소리. 그때 형부는 의사 동기들에게 큰 소리치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 개원할 거라고 큰 소리쳤던 것 같은데 형부의 말투와 자신만만한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설마 그때 그 일이 이거랑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번쩍 머릿속을 스쳤어요. 점점 불길한 예감이 깊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와이프 뜻을 따를 겁니다. 지민아, 이리 와서 앉을래?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다 들어온 저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면서 남편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 네가 지난번에 형님이 병원에서 개원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올 때마다 형님도 자주 장모님 댁에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언젠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재개발한다는 말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었더니 나는 고졸이라 모를 테니 상관 말라시더군. 그래서 알아봤지. 궁금한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남편은 테이블 위에 서류체를 펼쳤어요. 우리 식당에 검찰 수사관님이 단골로 오시거든. 그분께 법적 조언을 구했어. 수사관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 등본이나 공시 자료부터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이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등기부 등본이랑 근저당 설정 자료를 봐봐. 세 군데 은행에서 총 5억 원의 대출이 있어. 부모님께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늘리신 걸 보면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 재개발 소문은 구청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확인했는데 장모님 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래. 오히려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 검토 중이래. 여기 공문이야. 게다가 동네 이장님이랑 통장님들이 다 증언해 주셨어. 형님이 돌아다니면서 재개발 확정이라고 하셨다고. 남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자료가 있어. 형님은 아직 전문의 자격도 없으신데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홍보하면서 상담비를 받고 계셨어. SNS에 직접 올리신 광고랑 상담 후기들 다 캡처해뒀어. 남편은 파란색 처리철에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즉시 구속사유가 된대. 검찰에 이미 제보했고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의사 면허가 있다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래.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친정 부모님 집이 근저당 잡힌 것도 어이없었는데 형부의 의료법 위반이라니. 가족들이 왜 이렇게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해결책은 있어. 내가 그동안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거든. 여기 통장 사본 봐봐. 4억 8천이야.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면 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고소장을 제출할지 합의를 할지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동안 네가 속상해하면서도 참아준 거 다 알아.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늘 웃으면서 참아내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낸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형부도 아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한서방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남들은 대학 다니느라 억 단위로 돈을 쓴다는데 차곡차곡 모아서 5억 가까이 모으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니깐?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리 의사면 뭐해. 빚 좋은 개살구지. 허우대 멀쩡해서 직업 탄탄하다고 좋아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나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 지민아. 우리 한서방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안에 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이라고 했나 봐. 우리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나 봐. 우리 똑쟁이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고졸이라고 무시했지. 이젠 다시 안 그럴게. 우리 계속 이 집에 살아도 되는 거지?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더군요. 부모님 말씀에 담긴 진심이 보였거든요. 저처럼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이제야 남편이 인정받는다고 착각했던 그 잠깐의 순간이 아련한 자기 위안이었다는 게 서글펐죠. 결국 그들에게 남편은 여전히 고졸 못난 사위였어요. 다만 이젠 쓸모있는 고졸 사위가 된 것뿐이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의 미련 같은 것도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고마움 등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설마 형부 고소할 건 아니지? 막말로 네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건 너무 막장이잖아. 안 그래? 형부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일은 나도 정말 몰랐어. 이 사람이 워낙 인맥이 많아서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래도 경매를 넘어가기 전에 매부가 일을 해결하게 되었으니 다 잘 된 거잖아. 그치? 그래 지민아.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에서 좋게 끝내자. 아 언제까지 네 엄마 엎드려서 빌게 만들 셈이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당신도 그만 일어나. 뭐 죽을 죄를 졌어? 살다 보면 더 큰일 하려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지민이한테 사정이라도 해봐. 얘 꼬라지 부리면 장난 아니란 말이야.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괜히 고소한다 뭐한다 이야기 듣지 말고 당신도 한마디 해. 당신도 그렇게 멀뚱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 설마 형부가 말하는데 처제가 무시하겠어? 처제, 내가 처제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정말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집이야 가지고 있어도 큰돈 안 되는 거 처제도 알잖아. 그런데 집값 5억으로 개원할 수 있어야지. 기계값도 무시 못하는데 내가 진짜 조금만 수익 보고 개원하려다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개원도 무사히 했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의대 나왔는데 거짓말하겠어? 못 믿는 거 아니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조바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시선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남편만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더군요. 그의 눈빛은 괜찮아.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한 위로가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지민아,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번만 봐주면? 엄마의 말에 가슴 한켠이 욱신거렸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여전히 그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부족한 딸인 것처럼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을 좀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형부는 엄마 아빠한테 재개발될 테니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인간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로 투자해서 다 날리고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걸 한서방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형부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래 지민아, 누가 알았겠니? 명의는 여전히 네 아빠 명의잖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우리 한서방 아니었으면 갑자기 빨간 딱지 붙여지고 영문도 모르는 채 쫓겨날 뻔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다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집 지키는 수문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서방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기억나?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고등학교나 나온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했지?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똑똑한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사람 통장 잔고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졌잖아. 진짜 그게 엄마 마음이야?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형부 앞에서 고졸이라고 무시할 때도 동네 친구들 만나면 의사 사위 자랑하면서 우리 남편 얘기는 쏙 빼놓을 때도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참았지. 근데 이제는 지긋지긋해.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아빠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평소엔 못난 사이라고 푸대접하다가 이제 와서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그럼 왜 매번 허드렛 일만 시켰어? 아빠는 아들 있으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만 시킬 생각이었어? 의사 사위는 소위 귀하다고 했으면서 한서방이 뭐라고 하루 종일 부려먹었냐고. TV 고장났다. 수도꼭지 망가졌다. 심지어 김장철이면 온종일 잡아두고. 그게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응어리를 녹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형부가 의대 나왔으니까 거짓말은 안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남편은 고졸이라고 천대하더니 의사라서 거짓말도 용서가 되나 봐? 거짓말로 부모님 집을 담보 잡아 사기치고 의료법까지 위반했는데 그래도 의사니까 봐달라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동안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한가 했는데 아니었네.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남편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서 비위나 맞추시는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 어쩌고 좋은 게 좋다는 건지.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냈어요. 나 결정했어. 고소할 거야.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못 본 척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한텐 이제 이 사람이 전부야. 학벌 없다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견디면서 이런 가족을 지키려 애쓴 사람.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제 와서 돈 보고 사랑 값어치를 매기시는 엄마 아빠와는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는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정리되는 시원한 침묵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어진 차별, 결혼 후의 푸대접, 그리고 지금의 위선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쏟아내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평생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어. 공부 잘하는 언니한테 밀려서 상처받고 결혼할 때도 고졸 신랑이라고 무시당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게 의미 없었네. 엄마 아빠는 영원히 나를 부족한 딸로만 보실 테니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가족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형부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경찰 조사와 검사 수사 과정에서 환자들을 기만하고 부당하게 돈을 받아낸 추가 혐의도 발견되었죠. 1심에서 형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심의 끝에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어요. 형부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언니는 처음엔 형부 편을 들며 절 원망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비리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집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매입했고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생긴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 두 분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용만 당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전세 자금을 받으시고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쫓겨나는 당신들의 처지를 한탄하셨죠. 결국 언니네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연락해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다그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문자라도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란 생각에 차마 연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더 든든했어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생겼죠. 임신 6주 차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들은 첫 태아의 침장 소리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는 절대로 차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만의 작고 소중한 가족을 꾸릴 준비를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넋두리 하는 데 시작했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네요. 차별과 편견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들도 가족과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관계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